일단요, 거기 첫 번째 줄 보면은, 수취채권이라는 게 나오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급채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받을 돈.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있는 채무는 쉽게 생각하시면, 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할 때. 별로 틀린 말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 채권과 채무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그 중간에 보시면 나오죠? 중간에 보세요. 채권에 보니까 매출 채권이 있고 기타 채권이 있고 다시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도 있고 대여금도 있고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채무에는 매입 채무가 있고 기타 채무가 있는데 다시 기타 채무에는 미지급금과 차입금이라는 게 있고 그랬을 때 보시면 일단 매출 채권이라는 거 이제까지 많이 나왔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죠? 오늘 배울 거예요. 받으러움, 어음이 뭔지. 그 다음에 매입채무라는 게 외상 매입금이고요. 매입금하고 지급 어음을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매입채무라는 건데. 아무튼 이 매출채권이라는 것과 매입채무라는 거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미수금하고요.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지금부터 이거 구분해 드릴게요. 야, 도대체 매출채권 매입채무라는 거하고 미수금 미지급금하고 얘도 채권이고요. 얘도 채권이에요. 얘도 채무고요. 얘도 채무예요. 그럼 똑같은 채무고 똑같은 채권인데 왜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이름이 다른 거 보니까 뭔가 구분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요?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얘네들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일반적 상거래. 얘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그럼 또 여러분이 일반적 상거래가 뭔지를 모르죠. 일반적 상거래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의 주영업 활동을 말해요. 그 회사의 주영업 활동.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자동차다. 뭐가 주영업이에요? 자동차 만들어 파는 게 주영업이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고객한테 받을 돈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할부로 파는 거 알죠? 할부로 팔았을 때 받을 돈 남은 거 둘 중에 뭐예요, 그러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미수금 아니에요. 매출채권. 왜냐하면 그 회사의 일반적 상거래이기 때문에 주영업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요. 자동차 판 게 아니라 토지를 팔았어요. 갖고 있던 땅을 토지를 팔아서 처분 이익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팔았는데 그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팔아가지고 아직 못 받았거든요. 둘 중에 뭐예요? 미수금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땅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영업이 땅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구분하는 기준 알겠습니까?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도 똑같아요. 현대자동차가요. 자동차 원재료 부품 사죠, 부품. 한 2만 가지 되는 부품을 구입하죠. 아직 돈을 안 줬어요. 뭐예요, 둘 중에? 매입 채무죠. 주영업 거래니까. 맞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요.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건물을 사가지고 돈을 아직 안 줬어요. 뭐예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이해하시겠어요, 구분?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넘어가요. 구분되죠? 더 자세한 얘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구분할 줄 알아요. 대여금하고 여기 대여금, 그다음 차입금. 그럼 이 대여금과 차입금이라는 거하고 여기 있는 채권 채무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은요. 채권 채무가 생긴 것이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대여금이나 차입금은요. 다른 재화나 용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금전 대차거래다. 이렇게 불러요. 금전 대차거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요. 자동차 팔고 받을 돈이 있는 건 받을 돈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동차 조수 생긴 거죠. 재화. 맞아요? 현대자동차가 대여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해서 대여금이 있는 거예요? 돈 빌려줘서 대여금, 돈 빌려줘서. 돈.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채권 채무고 얘네는 뭐예요? 다른 재화나 용역이 왔다 갔다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뭔지? 차이점? 얘는 뭐만요? 돈. 얘네들은 다른 어떤 재화나 용역. 현대자동차 하시면 자동차 주거나 뭐 이런 거.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4페이지에 제2절의 외상매수금과 외상매입금. 그 외상매수금과 외상매입금은 어디 속하는 겁니까? 외상매수금, 외상매입금은 매출채권 매입채무에 속하는 거죠. 나중에 나올 거고. 그 1번에 보시면 매출처원장과 매입처원장이 있는데 그게 보조정부예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혼자 보세요. 245페이지 예제 1번인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하세요. 2월 5일부터 다 보지 말고요. 소망상사에서 상품 10만원 외상으로 매입해도 차변에 뭘까요? 매입, 대변에 매입 채무. 4월 10일 날 8만원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차변에 매출 채권, 대변에 매출. 다 보지 말고요. 이렇게 맞춰가면서 보세요. 7월 17일 날 7만원 외상으로 매입하고 인수호님이 2,000원 지급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운반비 누가 부담한 겁니까? 거기 문맥상 누가 부담한 거예요? 구매자가 부담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취득원가 가산이죠. 그래서 매입을 얼마 잡아야 돼요? 7만 2천원. 대변에 뭐 써야 돼요? 매입 채무 얼마? 7만원. 현금 2천원. 9월 1일 날 반품 했죠, 우리가. 이런 뭐라 부르죠? 매입 환출. 매입 환출. 차변에 뭐예요? 매입 채무 줄여야죠. 그 다음 대변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하나 물어볼게요. 얘 성격이 뭐죠?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의 차감 계정이에요. 매입의 차감 계정. 10월 11일 날 외상 매출금을 현금 받았어요. 쉬워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매출 채권 되죠. 11월 5일 날 현금 지급했어요. 차변에 매입 채무, 대변에 현금. 12월 8일 날 외상으로 팔았죠. 일단 판 것만 해봐요. 차변에 매출 채권, 대변에 매출이잖아요. 근데 3,000원 운반비 줬죠. 누가 부담한 거예요 지금? 판매자가 부담했죠. 판매자가 부담한 운반비는 단기 비용 처리하죠. 운반비로. 그러니까 차변에 운반비, 대변에 현금.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이 나와요. 물어볼게요. 얘네 성격이 뭡니까?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의 성격. 일단 매출 할인은 뭐예요? 매출의 차감 계정. 매입 할인은 뭐예요? 매입의 차감 계정.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요. 매출 할인은 매출의 차감 계정.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 계정. 잊어버리지 마시고. 얘네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얘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이라는 게 발생하려면 신용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판 다음에 그 대금을 빨리 주거나 빨리 받았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실무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어음을 배울 거예요. 어음. 근데 우리나라는요, 나중에 나가보시면 어음으로 결제하는 게 일반화돼 있어요. 어음 결제가. 여러분 나가보시면. 근데 어음이라고 하는 거를 주고받으면 그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되는 거지, 미리 이렇게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없거든요. 그 얘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분이 잘 배울 거는 뭐? 어음을 잘 배워야 되고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가. 왜냐면 미국 책엔 다 나오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24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죠, 거기.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2/10
N/30 이렇게. 처음 보잖아, 이거를.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많은데 어떤 거냐면 외상으로 물건 얼마 팔았죠, 거기? 10만 원 팔았는데 물건 팔고요. 30일 전에는 돈을 갚으란 얘기예요. 전부 다. 30일까지는 돈을 갚으란 얘기인데 네가 만약 10일 이내 돈을 준다면 2%를 깎아주겠다는 조건이에요. 신용 조건이에요. 다시요. 30일 이내에는 돈을 갚으란 얘기고요. 10일이면 빨리 갚는 거죠. 이때 줘도 되는데 빨리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빨리 네가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겠죠, 걔가. 현금 빨리 받으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10만 원만큼. 분개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10만 원만큼 팔았으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은 외상이면 매출 채권 10만 원 하면 돼. 대변에 매출 10만 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일 이내 돈을 받았다고 보세요. 10일 이내 우리가 현금을 받았다. 그럼 일단 대변에 뭐를 없애야 되냐면 매출 채권을 없애야 되는데 10만 원만큼 없애요. 근데 사실 현금을 얼마 받아야 정상이냐면 10만 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10일 이내 갚았으니까 빨리 갚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몇 프로 깎아주겠다고요? 2%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니까 돈을 다 받지 않고 2,000원 깎아줘요. 2,000원이 2%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이만큼 돈을 덜 받았잖아요. 이때 생기는 계정 과목이 매출 할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 할인. 알고 있으면 되고. 매출 할인이 차변에 생겼는데 얘 성격이 뭐예요? 얘가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매출의 차감 계정이에요. 매출의 차감 계정. 얘가 발생하면 순매출액이 얼마다? 98,000원이 되는 거죠. 순매출액이. 얘 총매출액. 10일 이후에 돈을 갚았어요. 그 거래처가. 10일 이후에 돈 갚으면 매출 채권 없어지는 건 똑같죠. 차변에 10만 원만큼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다 들어오겠죠. 안 깎아주잖아요, 우리가. 이게 끝이에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책에 무슨 법이래요? 총액법이라고 돼 있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왜 총액법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 기록할 때 매출 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다 적었죠, 이렇게. 그걸 총액법이라고 하고요. 미국 책에서 순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액법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순액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물건을 팔 때부터 매출 할인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순액으로 적는 걸 말해요. 순액으로 이렇게. 순액으로 적으니까 10일 이내 돈을 갚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쉬운데. 10일 이내 돈을 갚으면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매출 채권이 없어지는데 98,000원이죠? 그럼 98,000원만큼 뭐 하면 돼요? 현금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일 이후에 돈 갚으면 10일 이후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10일 이후에 돈 갚으면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현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은 98,000원 없어지잖아요. 그럼 2,000원만큼 차이 나잖아요. 돈을 더 받았죠? 우리가 왜 더 받았죠? 늦게 갚으니까 받았죠. 늦게 갚아서 더 받는 건 무슨 성격이에요? 이자 성격이죠. 우리 누가 돈 늦게 갚으면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이자 아니에요, 이자. 그래서 금융비용으로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적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순액법이래요. 그래서 미국 책에도 나온 거기 때문에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고 이게 이론적으로 좋아요. 미국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은 이걸 더 잘해야 돼요. 이걸 더 잘해야 되는데 뭐가 핵심이냐면 매출 할인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출에서 차감해야 된다. 그것만 알면 돼요. 시험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잘 하시고 얘가 이론적으로 좋은 이유만 가르쳐 드릴게요. 얘가 이론적으로 좋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들으면서. 첫 번째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저 매출 할인 조건 줄 때 2% 깎아주겠다는 거 있죠? 2%. 2% 깎아주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래요. 일반적으로. 이 2% 깎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매출 할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출발하죠.
얘는 매출 할인을 이용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죠. 미국에서 보니까 대부분 매출 할인이 주어지면 매출 할인 이용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더 타당하다.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잘 보세요. 얘는 10일 이내 돈 갚으면 매출액이 얼마 되죠? 98,000원. 10일 이후에 돈 갚으면 매출액이 얼마 되죠? 10만 원. 얘는 10일 이내 돈 갚으면 매출액 얼마예요? 98,000원. 10일 이후에 돈 갚아도 매출액 98,000원. 얘는 매출액이 안 바뀌죠? 얘는 매출액이 바뀌죠? 거래처에서 대금을 빨리 갚느냐 늦게 갚느냐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물건 판 건 똑같은 거고 돈을 빨리 받았냐 돈을 늦게 받았냐잖아요. 돈을. 그럼 돈을 늦게 받아가지고 더 받는 건 이자로 보는 게 맞지. 그걸 매출액을 늘리면 이상하잖아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걸 더 잘하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그 제3절의 어음의 개처리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어음이 중요하니까. 거기 249페이지 보시면 어음 나와 있죠. 보세요. 어음 처음 보시는 분. 수표도 가끔 봤죠? 수표는 봤는데 어음 처음 보죠? 약속 어음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 어음, 누구한테 주는 어음이에요? 웅지, 회계학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누가 웅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신한은행 아니고요. 그 신한은행은 그 어음을, 양식을 교부한 은행이고요. 발행한 사람 따로 있어요, 거기. 발행한 사람 써 있잖아요, 여기. 발행인이라고. 써 있다는 건 아시죠? 뭐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 주식회사. 그 다음에 문자를 알죠, 문자. 교보문고예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웅지한테 거기 보면 신한은행 무슨 지점이에요? 광화문 지점이니까 광화문에 있는 문고는 교보문고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이 교보문고인데 맞아요, 교보문고. 교보문고가 왜 어음을 발행해 줬냐면은 우리가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책을 줬어요, 책을. 우리 웅지 출판사 책을, 이거 회계원리 책을 주니까 얘네들이 그걸 팔잖아요. 팔고 나서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얼마 줬냐? 112만 원. 112만 원에 해당하는 책을 줬겠죠, 뭐. 그래서 그거 팔고서 돈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 교보문고가 우리한테 이렇게 돈 줄 때요. 사실 112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뭐로 그냥 줘도 돼요. 현금으로 그냥 줘도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기업들은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으로 주고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얘도 안 좋아하고 얘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금액이 요만큼이니까 문제 없지만, 그 금액이 크면요, 기업들이 결제하는 금액은 억 단위가 있어요. 억 단위, 10억 단위 막. 그럼 그렇게 큰 금액을 결제할 때, 그 현금으로 주려면 막 가방으로 줘야죠. 사과박스로 이렇게. 그럼 받는 사람도 부담이고, 이게 주는 사람도 부담이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현금으로 결제를 계속 하려면, 금고 안에다가 뭐를 잔뜩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오면 줘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가 금고 안에다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회사는 돈이 생길 때마다 그날 어디 갖다 넣어놓는 게 좋아요. 은행 가서 다 현금 넣어놓고 최소한의 금액만 갖고 있어야지.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은 점 두 가지는 분실의 위험이 있고요. 여기가 더 안전하죠. 그 다음에 갖고 있어봐야 이자 붙지 않아요. 갖다 넣어놓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절대로 현금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래처에 결제할 때는 뭔가 다른 수단을 쓰고 싶은 거예요. 현금 이외에. 그게 이제 어음이나 수표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교보문고가 보니까 거기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인가 봐요.
주거래하는 은행이. 그러니까 신한은행이랑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가 싹 터요. 신용이 싹 트죠. 신용이 싹 트면 얘가 얘를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교보문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당좌 거래하자 이렇게. 이 당좌라는 게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 있겠지만 당좌가 여러분 은행 가보시면 있어요. 당좌라고. 잘 보세요. 당좌가 보통 앞에는 없고요. 저 구석에 있거나 또는 2층에 있거나 이래 은행 가면 당좌 보는 데가 있는데 당좌 거래를 얘가 시작을 하면요. 신한은행의 교보문고의 당좌 계좌가 생겨요. 계좌가 뭔지 알죠? 그 당좌 계좌가 생기면 그 당좌 계좌에 교보문고가 예금을 하죠. 그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해요. 당좌 예금 들어봤죠? 당좌 예금. 당좌 계좌에 예금한 거예요. 당좌 예금이 생기면 교보문고는 여기서 인출할 수 있잖아요. 인출할 수 있는데 당좌 예금은 인출을 주로 뭐로 하냐면 수표. 인출할 때는 결제할 때는 수표나 어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당좌 거래를 하면 교보문고한테 뭘 주냐면요. 그 신한은행 양식이에요. 거기 그 뭐야 그 신한은행 양식에 약속어음하고요. 당좌 수표를 줘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 양식을 줘요. 그러면 교보문고가 어음과 수표의 양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되지 않은 거, 막 도장 찍혀 있고, 근데 도장 안 찍히기 전에 그걸 내가 갖고 있다가 거래처에 결제할 때 금액 적어서 주는 거예요. 이 금액 얘가 적은 거예요. 은행이 적어준 게 아니라 거기 적혀 있는 금액 얘가 적은 거라고요. 그래서 결제할 때 그 금액 적어서 발행하는데 어음을 발행해 줄 거냐 수표를 발행해 줄 거냐는 얘 마음이에요. 교보문고 마음인데 웅지 입장에서는 수표 받는 게 좋아요? 어음 받는 게 좋아요? 수표 받는 게 좋아요. 두 개가 좀 달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표를 얘가 받으면 뭐가 좋으냐면 수표라는 건 나중에 상법에서 배우면요. 일람 출급성이라고 해가지고 받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보문고에서 웅지가 수표 받아오잖아요. 만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주거래은행에 가면 돼요. 여기 하나은행에 가서 이 수표를 제시하면 하나은행은 여기 가서 또 이거 수표를 결제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추심한다고 하는데 추심을 하게 되면 얘가 수표를 갖다 제시하면 신한은행은 뭘 확인하냐면 교보문고의 당좌예금에 그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요. 확인해서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결제해줘요. 그게 이제 결제가 되면 그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웅지는 수표 받으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음 받으면 달라요. 거기 어음이죠, 그게. 어음. 그 어음 발행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거기 적혀 있죠. 어음 발행한 날짜가 2002년 3월 10일에 3월 10일. 맞아요? 3월 10일 날 발행했는데 얘가 3월 10일 날 받아서 바로 현금화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기가 4월 25일까지 기다려야지, 보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얘는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에서 추심해 보니까 얘 예금 잔액이 있으면 결제가 돼요. 그렇게 돼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안 좋죠, 별로. 어음이. 그래서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은 수표는 만기가 없어요. 어음은 만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뭐 많이 끊어주는 게 문제예요. 어음 맨날 끊어주니까.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다 납품했는데 나 어음을 끊어주면 뭐 6개월짜리 어음도 있고요. 심지어 1년짜리도 있어요. 어음이 만기가. 그럼 중소기업은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 기다려야 돼요? 6개월과 1년 기다려야 현금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어음은 만기되기 전에 현금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요? 은행 가서 할인하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뒤에 나와요. 어음 할인이라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음 할인. 응? 그러니까 어음이 안 좋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어음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미국에 없어요. 미국에 어음 없어요. 일본에서 받아들인 제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어음이라고 하는 건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별로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현재까지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요. 어음이나 수표를 얘가 발행했잖아요. 그게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잔액에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부도예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는데 돌아왔는데
결제할 수 없을 때 부도 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는 거죠, 뭐, 이렇게 부도.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249페이지에 거기 그림 나와 있죠? 그 하단에, 중간에. 그게 이거예요, 그림. 똑같은 건데, 좀 더 자세히 그린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잘 보시고, 어딜 보시냐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8장을 좀 펴시는데, 몇 페이지냐면요, 296페이지. 296페이지 펴세요. 296페이지 펴시면 거기 제2절에 당좌예금 있어요. 당좌예금. 보시고 당좌예금의 의의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줄 보세요. 이거 지금 배운 거 나오잖아요. 당좌예금. 첫 번째 줄에 당좌예금이란 기업이 은행과 296페이지 거기 당좌예금. 당좌예금이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계약을 맺고서 은행에 현금을 예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예입은 이런 것들로 하고 인출은 수표로 통해서 한다. 요구불예금이다. 그 요구불예금이란 게 뭐예요?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라는 건 언제든지 요구하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좌예금은 요구불예금이고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하는 예금이 뭐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하는 예금. 보통예금이에요. 여러분이 통장 갖고 있는 거. 보통예금 언제든지 인출하죠? 보통예금도 요구불예금이에요. 요구불예금.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로 인출해요? 통장이나 뭐 카드로 인출하죠. 이게 보통예금. 이 당좌예금은 일반적으로 수표를 통해서 인출해요. 수표. 자기가 인출하러 가면서 어음 발행하진 않겠죠. 거래처에 결제할 때 어음 발행해 주는 거지. 인출할 때는 수표 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297페이지 예제 4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 맺고 현금 100만 원 이입했다. 분개해 볼게요. 차변에 뭐가 생길까요? 당좌예금 했으니까. 당좌예금 생겨요. 당좌예금. 보세요. 당좌예금. 뭐가 나갈까요? 현금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8월 5일 날 25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다. 이거 잘 하세요. 잘 보세요. 차변에 뭐예요? 일단 매입이죠. 매입. 대변이 문제인데 뭐 줬어요 지금? 수표 줬죠. 수표.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뭐 수표 쓰고 거기다 또 만족하지 않고 당좌 수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개정 과목이. 수표를 줬는데 우리가 거래처에 수표 줬다는 얘기는 거래처는 뭐 하죠? 은행 가죠. 거래처가 수표 받으면 은행 가요. 은행 가면 추심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돈이 빠져요? 당좌예금에서 돈 빠지죠? 당좌예금이에요. 대변에. 당좌예금이 감소해요. 이해했어요? 8월 10일 날 국제상사 외상미입금 15만 원 수표 발행했어요. 그러면 일단 차변에 매입 채무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매출하고 수표 받아서 당좌에 입했다.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매출. 8월 25일 날 10만 원 은행에 쉽죠.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현금. 넘어갈게요. 298페이지에 당좌예금 출납장이 나오는데 무슨 장부일까요? 출납장. 보조장부죠. 혼자 보세요. 다 쉬운 거니까. 당좌 차월 하겠습니다. 당좌 차월이란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거래처에 어음이나 수표 발행했는데 돌아왔을 때 예금 잔액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부도 난다. 부도. 그러니까 부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만든 사람 있죠?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금 잔액이 있을 땐 예금으로 인출하고 예금 잔액이 없다더라도 마이너스 한도까지는 인출되죠. 내가 마이너스 500만 원 통장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5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당좌 차월이. 당좌 예금 거래를 할 때 당좌 거래할 때는 대부분 당좌 거래 시작할 때 당좌 차월 약정이라는 걸 맺어요. 당좌 차월 약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0만 원까지 당좌 차월을 쓸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하면
예금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결제가 된다고요? 500까지는 결제가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 당좌 차월이 마이너스로 있겠죠?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 마이너스 찍혀 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아주 부담스럽죠? 갚아야 되니까.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그게. 그러니까 당좌 차월은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 아시겠어요? 299페이지에 예제 풀어드릴게요. 예제 5번. 여기다 할게요. 보시면 9월 1일 날 보세요. 9월 1일 날 예입했죠. 50만 원. 차월 한도가 40만 원. 분기해 보면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현금. 그럼 전기에 보면 당좌예금이 얼마 늘어났냐면 50만 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차변에 매입, 대변에 당좌예금이니까 당좌예금이 얼마 줄어요? 당좌예금이 30만 원 줄죠? 그럼 당좌예금 얼마 남았어요? 20만 원 남았죠? 9월 12일 날 35만 원 수표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매입 채무, 대변에 당좌예금인데 만약 그날 당좌 차월 약정을 맺고 있지 않다면 이 회사가 뭐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도 나는 거예요. 근데 40만 원만큼 차월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결제되겠죠? 그래서 35만 원이 결제가 되죠? 그럼 얼마가 마이너스 났어요? 15만 원이 마이너스 났죠? 그럼 대변 잔액이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이걸 더 이상 당좌 예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뭐라고?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면 돼요. 차월. 마이너스니까. 이대로 기말이 되면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부채로 가야 돼요. 자산이 아니라. 그 밑에 9월 25일 날 근데 예입했죠. 얼마를? 20만 원 예입했죠. 당좌예금 늘렸죠.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그 다시 잔액이 이쪽이 더 커지죠. 5만 원만. 그럼 또 그럼 뭐가 돼? 예금이 되는 거죠. 예금. 이쪽으로 가면 차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시냐면은 312페이지. 312페이지 보시면 예제 10번 있어요. 잠깐 보시고 수정 후 시산표 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당좌개설 보증금. 그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좌개설 보증금. 그 옆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실무적으로. 별단 예금. 이 별단 예금이라고도 하고 당좌개설 보증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별단 예금. 그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신한은행에서 교보문고가 당좌거래 하려고 하면 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좌거래 하는 동안 보증금 내라. 이렇게 얘기해. 보증금. 거기 얼마냐면 2만 원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더 커요.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그래요. 하여튼 그 금액을 넣으래요. 미리. 보증금. 보증금이라는 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려주죠. 아니 얘가 냈다가 돌려받을 거예요. 근데 거래할 동안은 여기 돌아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알죠? 그래서 그 당좌개설 보증금인데 별단 예금. 자, 그거는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만기가 없죠. 언제까지 인출 못 해요? 당좌거래 끝날 때까지 인출 못 해요. 만기가 없어요. 예금은 예금이에요. 보증금 성격이고 그랬을 때 그럼 걔는 사용이 어때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없어요. 이거 끝날 때까지 인출하지 못한다. 성격은 단기 성격이에요, 장기 성격이에요. 장기로 봐야겠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 알아주세요. 당좌 개설 보증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250페이지 보시고요. 250페이지는 예제 2번을 지금 해보세요. 250페이지는 예제 2번을 지금 하세요. 분계를 같이 하세요.
7월 1일서부터 별로 어렵지 않아요. 7월 1일 날 소망상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은 받았다. 차변에 매출 채권 얼마죠? 5만 원. 대변에 매출 5만 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다음에 7월 7일 날 7월 7일 날 물건 매입했죠. 6만 원. 어음 교부해 줬어요. 어음. 지급어음 6만 원. 7월 12일 날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약속어음으로 받아왔죠. 약속어음 매출 채권 3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니까 외상 매출금도 매출 채권에 속하니까 매출 채권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지금 칠판에 적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하세요. 보고 하세요. 제가 이 칠판에 한 짓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 채권. 왜 두 개가 똑같았냐면 거기 뭐예요 지금? 외상 매출금 있던 곳에다가 어음 받아온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짓 해요, 실무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냥 외상한 게 좋아요? 어음 받아놓는 게 좋아요? 어음 받아놓는 게 좋거든요. 법적으로. 이건 나중에 어음을 이제 배워보면 알아요. 아니, 어음은 아까 뭐가 있다고요? 만기가 있죠, 만기. 거래처가 그냥 외상이면 매번 돈 받으러 가면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와라. 다음에. 어음을 받아놓으면 우리 쫄을 필요 없죠. 만기 돼서 제시하면 되죠. 그냥 안 갚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음 받아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외상거래처에다가 어음 받으러 가는데 그 어음 받아왔을 때 받으러 옴이잖아요. 받으러 옴이 여기 속한다면서요. 외상매출금도 여기 속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봤어요. 제가.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겠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안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책에. 회계처리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책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어요, 여기서. 일단 적어보시고. 7월 15일 날. 우리가 줄 돈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뭘 줬어요, 보니까 거기? 어음을 줬죠? 어음을 줘가지고 5만원만큼 매입채무. 이 짓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보니까. 그래서 책에 회계처리 없다고 돼 있죠, 보니까.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7월 25일 날, 현금 지급, 현금 받았죠. 현금 5만원, 대변에 매출 채권 5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6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현금 6만원. 뭐죠? 매입 채무.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러분 실무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건데, 실무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기록을 한 거는 회사가 총계정 원장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고 가정한 거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매입 채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본 거죠. 회사가 장부상에 이 원장에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과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만 쓰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근데 매출 채권에는 이걸 또 세분화 시켜보면 뭐가 있다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매입 채무는 여기다 안 적을게요. 매입 채무는 뭐로 쪼개져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쪼개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칠판에 그 책에 돼 있고 이렇게 한 거는 회사가 총계정 원장에 이러한 계정 과목으로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책을 쓴 거는 대차대조표라는 걸 만들 때 이건 장부고요. 이건 재무제표고 대차대조표를 만들 때 자산에 쓰는 계정 과목과 부채에 쓰는 계정 과목에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으로 받을 게 100원이 있고 받으러움으로 받을 게 200원이 있다면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때 각각 이렇게 쓰지 말고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300원이니까 매출채권을 얼마로 쓰라는 얘기예요? 300원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이 대차대조표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란 계정 과목 절대로 안 써요. 똑같이 대변에 매입채무라고 쓰지 얘네들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만 쓰니까 장부상 기록할 때도 얘네들만 쓰는 걸로 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분기했고 맞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실무적으로 이 계정 과목만 쓰고 있는 이 원장에 이렇게 쓰고 있는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어요. 다 쪼개고 있어요.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원장에 적을 땐 다 쪼개고 있다. 왜냐하면 그냥 외상매출한 금액하고 어음 받아놓은 금액하고는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구분해줘야 돼요. 금액을. 관리 목적상. 그래서 당연히 장부상이 그 구분해서 기록해요. 그럼 여러분 구분해서 기록하고 여기는 이걸로 적을 건데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장부상에는 이렇게 적었다가 기말에 대차대조표 만들 때만 어떤 짓 해주면 돼요. 두 개 있는 금액을 합해서 적기만 하면 돼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부 책에는 계정 과목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합치는 건 쉬운 일이고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분리하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아셨어요? 가급적 계정 과목을 세분화시켜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장부에 기록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것만 쓰는 걸로. 근데 여기 있는 분계를 제가 실무적인 분계로 바꿀게요. 실무적인 분계로 바꾸면 여기를 뭐로 한다고요? 받으러움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뭐로 해야 돼? 지급어음으로 해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하겠어요? 여기 받으러움으로 해요. 받으러움. 그 다음에 여기 뭐로 하겠어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이게 매출채권만 쓴다고 봤을 땐 이분계 할 필요 없다. 그렇지, 책에서. 실무적으로는 이분계 다 해요. 외상매출금 줄이고 받으러움 늘려요. 그거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실무할 때 주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여기는 외상매입금 줄이겠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여기는요. 지급어음. 여기는요. 받으러움. 여기는 지급어음. 그래요. 안 적을게요.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걸 다 구분해요. 이렇게. 구분해서 장부상은 기록하고요. 나중에 어떤 짓만 해준다고요? 여기 공시할 때, 공시라고 하는데 공시할 때만 이렇게 합쳐요. 이렇게 합치는 이유는 정보 이용자가 성격이 비슷한 거 열거해봐야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는 것뿐이에요. 장부에 기록할 땐 이렇게 구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총계정 원장에 쓰는 계정 과목 이런 거하고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이거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괜찮아요. 여기다 이렇게 적다가 여기만 잘 적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쪼개고 있다가 합치는구나.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르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장에도. 그래서 책에 분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오해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거기 받으러옴 기입장과 지급어옴 기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무슨 장부예요? 보조장부예요. 주요장부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보시는데 그 지급어음 기입장은 실무적으로 좀 중요해요. 지급어음 기입장. 왜 그럴까요? 그 지급어음 기입장이라고 하는 건 실무적으로 좀 잘 봐둬야 되는데 누가 잘 봐야 될까? 그 지급어음 기입장. 그 기업의 재무 담당하는 사람, 자금 담당, 돈줄을 만들고 있는 사람, 그 자금 담당, 그 사람이 잘 봐야 돼, 걔를. 왜냐면 지급어음 기입장에는 뭐가 다 나와 있어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만기도 나와 있고 금액도. 그거에 따라서 뭐를 잘 챙겨놔야 돼요. 돈 잘 챙겨놔야죠. 그 예금 딱딱 맞춰놔야 돼요. 그 기일에. 잘못 맞추면 부도 나요. 여러분 부도는 어려운 회사만 나는 게 아니라 자금 관리 잘못하면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가 자금 관리만 잘하면 잘 나가는 회사인데 자금 관리 잘못해버리면 순간적 아주 짧은 기간에 자금이 몰려가지고 부도 날 수 있다니까요.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252페이지 어음의 배설을 보겠습니다. 그 어음의 배설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배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200 몇 페이지? 249페이지 거기 약속어음 보세요. 249페이지 약속어음 보시면 그 금액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약속어음과 상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써있죠? 그래서 귀하가 누굽니까? 웅지회계 학원이니까 이 어음 금액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웅지회계 학원한테 주겠다는 거죠. 지급인은 누구예요? 이 지급할 사람은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거죠. 누구 대신해서? 교보문고 대신해서 이제 예금에서 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 귀하의 지시인이라고 돼 있죠. 그 표현이 없다면 좋으나 싫으나 이 어음은 누가 들고 있어야 돼요? 웅지회계학원이 들고 있어야 돼요. 만기까지. 그러게 되면 어음이라는 게 유동성이 없어지죠. 돌고 돌 수가 없잖아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어음을 좀 더 유동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음 금액을 지시인한테도 준대요. 그러니까 웅지회계학원이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넘기면서 얘한테 줘라 그러면 걔한테 주겠대요. 그러니까 어음을 넘길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넘길 수 있는. 그걸 배설라고 해요. 배설. 그래서 넘길 때 어음 뒷면에 보면 뒷면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뒷면에 없고 어음을 뒤집어 보면 없어요. 그 책에. 뒤집으면 뒷면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써서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어음 금액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배서예요. 배서.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252페이지를 다시 오시면 배서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추심이인 배서, 253페이지의 배서양도, 다음 페이지에 어음의 할인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음의 할인이 제일 중요해요. 어음의 할인. 뭐 시험에 잘 나와요. 어음의 할인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잘 보시고. 그럼 먼저 추심이인 배서 보세요. 추심이인 배서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추심이라는 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 말한다 그랬죠? 어음 결제하려고 추심. 그 추심하는데 거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추심을 하려면 얘가 얘한테 추심 위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추심하라고. 그래서 배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예제 3번 보시면 10월 25일 날 1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갖다 줬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11월 5일 날 결제됐다고 돼 있잖아요. 보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 어음의 만기는 며칠일까요? 거기 예제 3번에 그 어음의 만기 며칠? 11월 5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11월 5일 날 만기 날 거를 언제 은행에 갖다 줬어요? 10월 25일 날 갖다 주니까 왜 미리 갖다 줬지? 그런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는요. 어음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어음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은행에서 어떤 서비스를 다 해주냐면은 어음 받자마자 바로 갖다 줘요. 만기 안 돼도.
그럼 은행들은 그 어음 받아가지고 받으러옴 수탁통장이라는 걸 얘한테 교부해주고요. 그 어음 금액 받았다는 거 찍어줘요. 어음 얘가 관리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은행이 잘하는 일은 뭐예요? 매일매일 출근해서 뭐 하죠? 날짜 고치죠? 날짜 관리. 그렇기 때문에 칼같이 날짜 되면 칼같이 추심해요. 그래서 알아서 얘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그 날짜 되면 추심해주고 결제되면 돈 들어오고 이런 걸 해줘요. 그 대신 수수료 받죠. 수수료. 여기서 10월 25일 날 미리 갖다 준 거고 그날은 우리 입장에서 수수료만 나갔죠.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그 밑에 11월 5일 날 그날 돈 들어왔죠. 그 돈 들어온 회계 처리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배서양도 보시면 배서양도 뭐냐면 예제 4번 쉬워요. 그래서 빨리 할게요. 8월 7일 날 예제 4번 춘천 상사가 우리한테 왔는데 걔 왜 왔냐면은 우리한테 받을 돈이 15만 원 있대요. 15만 원 받으려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걔한테 야 우리 돈 없어 너 가봐 그랬더니 걔가 돈 주기 전까지는 안 떠나겠대요. 자기는 이 자리를 돈 주기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영업사원이에요. 여러분 이 영업사원이 훌륭하려면 물건만 많이 팔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판매한 대금을 잘 회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회사가요 망하는 지름길은 돈 못 받을 때만 다 물건 팔면 돼요. 망해요 그러면 다 대손나서. 그러니까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받아야 돼. 그 돈. 현금 회수. 물건만 다 팔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돈을 잘 받아야지. 그래서 영업사원이 돈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 주기 전까지 안 가겠대요. 그래서 아주 끈질긴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막 뒤져보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받아온 어음이 있는 거예요. 만기는 9월 2일. 그래서 9월 2일이 만기인 우리가 어음이 있는데 걔한테 야 너 이거라도 가져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걔 좋대요. 그래서 걔한테 뭐 해주면 돼 뒤에다 배서해줘야죠. 이 어음을 춘천 상사한테 지급하라고.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럼 주는 순간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걔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죠. 그리고 걔한테 뭘 넘겼어요. 어음 넘겼으니까 채권도 없어지죠. 그 분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9월 2일이 되면 어음이 제때 결제됐다. 9월 2일 날 만기잖아요. 그날 잘 결제됐으면 누가 돈 받아갔겠어요? 춘천사 돈 받아갔겠죠? 우리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박수 치면 돼 이렇게. 잘 됐으니까. 근데 9월 2일 날 만약에 그 어음이요.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도. 책에 안 나와 있는데 부도가 나면 춘천상은 돈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같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한테 오겠죠? 와가지고 너 왜 부도 난 어음 줬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음 부도 난 어음 들고 왔을 때 우리가 대신 15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주면 출연사가 기분 나쁠 거고 주면 우리가 좀 가슴 아프고 아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5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환 청구권이란 어음 소지인이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양 도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든다. 이 상환 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요. 상환 청구권이 존재하면 우리가 줘야 돼요. 대신. 근데 상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음 거래에는 상환 청구권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줘야 돼요. 대신. 그래서 급분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급분계 하면은 대변에 뭐가 나가겠어요? 현금이 나가겠죠? 춘천 상사한테 줘야 되니까 얼마? 15만 원. 그럼 춘천 상사가 우리한테 뭐 던져주고 가겠어요? 부도나 어음 너나 가지라고 던져주겠죠? 부도음 받아요 우리가? 부도음이라고 써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써요. 부도음 받으면 우리 뭐 하면 되죠? 부도난 회사 쫓아가 봐야죠 한번. 가보면 돈 받을 수 없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부도난 회사, 부도난 어음 받은 거 적어놨다가 못 받으면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받아야 될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매출 채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봤을 때 부도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둘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254페이지에 어음의 할인을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소망상사로부터 받은 90일 만기 액면가 10만 원의 약속어음이 있었는데
이쪽에다 해볼게요. 그 어음이 90일이 만기인데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며칠은 잘 버텼죠? 거기 보니까 며칠은 잘 버티고 들고 있었어요. 60일은 잘 들고 있었는데 아직도 며칠이 남았어요. 30일이 더 남았는데 이때가 돼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서가. 당장 뭐가 필요하냐면 현금이 필요해요. 안 그럼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만기가 30일 남은 어음을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건지 알죠? 그래서 소용없으니까 요거를 들고 어디를 가보는 거예요? 30일 만기가 남은 어음을 들고 거기 무슨 은행 갔어요? 국민은행에 가봤잖아요. 국민은행에 가서 야, 내가 이 어음을 줄 테니까 당장 나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현금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행 입장에서.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어음 들고 왔으니까 얘한테 지금 10만 원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얘한테 지금 10만 원 주고 30일 후에 얼마 받을 거예요? 10만 원 받을 거죠, 10만 원.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지금 돈 빌려주고 30일 후에 돈 받는 거죠, 이렇게. 얘가 하는 일이. 그럼 은행이 자선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을 0%라고 친다면 이런 일 없겠지만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하면 얼마 빌려주면 되는 거죠? 10만 원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0일 후에 1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그러지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금리를 얼마 붙인대요? 연금리. 12% 연이자율. 그럼 이 정도의 이자 받겠다는 거죠? 그럼 1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건 아시겠죠, 지금? 10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에 뭐를 떼겠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겠다. 근데 연이자로 12%예요. 이거 그냥 이거만 곱하면 무슨 이자 나오는 거예요? 1년 이자. 근데 며칠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30일. 1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365로 나눈다고 일할 계산하는 거예요, 일할 계산. 일할 계산할 수도 있고 월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일할 계산했을 때 책에서는 그러면 986원이 나온대, 이렇게. 이게 이자인데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면 원래 이자라는 건 986원만큼 나중에 돈 받을 때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 어음의 할인이라는 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선이자를 떼요. 선이자. 선이자 뗀다고 하는데 돈 빌려줄 때 아예 떼고 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만 원 빌려주려고 했잖아요. 국민은행이. 그럼 10만 원의 현금을 다 안 줘요. 이게 이자만큼 떼요. 바로 떼버려요. 99,014원이죠? 맞아요? 99,014원만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나중에 10만 원 받아요. 자기가. 이자를 먼저 뗀다고요. 선이자. 그래서 분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분개해보면 어음 할인할 때 뭐가 들어왔어요? 돈 들어오죠, 현금. 그 대신 뭐를 넘겼어요? 어음 넘겼죠? 어음 넘겼고 돈은 얼마 들어와요? 99014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986원만큼 못 받았죠? 이게 뭘까요? 이자죠, 이자. 성격이 이자 성격인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 분개하는 게 나중에 중급회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매각거래 개념으로 분개하는 게 있고 차입거래 개념으로 적어놓으세요. 매각거래와 차입거래 개념으로 분개하는 게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 분개 나와 있죠. 그 책에 나와 있는 분개는 매각거래로 한 거예요. 매각거래. 회계원리 책에서 왜 매각거래를 했냐면은 대부분의 이 거래가 매각거래예요. 실무적으로. 매각거래가 더 중요해요. 매각거래를 해놓은 거고 차입거래는 나중에 중급회계할 때 배우세요. 근데 어떤 개념인지 설명할게요. 매각거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고 돈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출채권을 팔고 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각거래. 그럼 차입거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돈 받은 거는 받으러 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입거래. 아시겠어요? 책에 있는 건 무슨 거래? 매각거래. 매각거래를 보기 때문에 현금 받고 대변에 바로 뭐를 없애버린 거예요. 매출채권 없애버린 거죠.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매출채권 이렇게 매각. 여기 사실 986원의 성격은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이자. 그럼 이자 비용이 맞는데 원래는 이자 비용을 쓰려면 이걸 무슨 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차입거래로 본다는 얘기죠.
돈 빌렸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매각거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팔아서 손실 났다고. 그래서 처분 손실의 이름이. 나중에 중급회계 할 때 배울 거니까 적어 놓으시고요. 회계 원리할 때는 매각거래만 할 줄 아세요. 매각거래.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습 잘 하세요. 어음의 부도 보세요. 밑으로 가서. 255페이지 예제 5번 보시면 어음의 부도 7월 9일부터 보세요. 7월 9일 보니까 소지하고 있던 부실상사 어음이 부실해져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밑에 보시면 해답에 회계 처리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사실 얘도 실무적으로 하면 어떻게 분개해야 되냐면은 받으러움 없애야 되고요. 부도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으러움 뭐로 봤죠? 매출 채권. 부도움도 크게 봤을 때 매출 채권. 그래서 책에서는 둘 다 매출 채권이라고 보고 회계 처리 없다고 한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매출 채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7월 20일 날 부실상사 발행의 부도움을 상환 청구해서 어음 금액 해주셨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일인데 책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도난 회사에 쫓아가 보시면 누가 남아있을까요? 회사 부도났어요. 부도난 회사 가보시면 누가 있겠어요, 거기 가면. 빚쟁이들밖에 없어요. 채권자들, 돈 받으러 온 사람들. 사장은 어디 갔어요? 이미 도망갔죠. 부도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짐 싸서 도망갔죠. 안 보이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빚쟁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부도난 회사 가서 돈 회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담보를 잡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굉장히 돈 받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7월 20일 날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막 오래 이렇게 와가지고 이 50만 원을 지금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네가 빨리 가져가라 이러면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7월 20일 보면 받았으니까 좋긴 좋죠. 우리는 차변이 뭐예요? 현금, 대변이 매출 채권, 그 부도움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면 8월 8일 날 분식상사의 약속은 100만 원을 할인했죠. 뭐 그분께 매각거래로 해야 될 책에서 매각거래로 하니까 100만 원의 어음을 팔고 98만 5천 원은 받아온 거고 15,000원은 손실이죠. 어렵지 않고요. 8월 18일 날 부도 났죠. 누가 아주 슬퍼하겠어요? 누가? 뭐 우리가 슬퍼하는데 누가 기분이 나빠요? 은행이 기분이 나쁘죠? 부도 나니까. 그 어음 들고 우리한테 오겠죠?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어음 거래는 거의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돈 줘야 되죠? 얼마 줘야 돼요? 현금 100만 원 줘야 되지. 98만 5천 원 주면 화내요, 은행이. 15,000원만큼 뗀 거는 이자 뗀 거지. 우리는 100만 원 빌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다 줘야 되고요. 그럼 100만 원만큼 뭐 주고 가겠어요? 부도나 너나 가지라고 또 던져주겠죠, 우리한테. 그러면 이게 부도음인데 매출 채권이라고 쓴 거고 부도음을 받았다가 그 밑에 보니까 또 아름다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상환 청구해가지고 돈 회수했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책에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가면은 못 받거든요. 만약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받으면 뭐가 될까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대손이라고 해요, 대손.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미리 예습 좀 하시고 어음의 개서와 융통어음 보시면은 개설하는 게 있는데 개설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예제까지 있는데 혼자 보시고 그 개서의 개념만 잠깐 말할게요. 개서 뭐냐면은 여러분 교문고는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요. 얘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얘 말고요. 종로서적 알죠? 종로서적. 이 종로서적이 망한 거 알죠? 부도났어요. 종로서 부도났는데 종로서적이 100억의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100억의 어음이 돌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불 보듯이 뭐가 나 이렇게 뻔해요? 부도나죠. 그럼 종로서적 사장은 뭐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단 돈 구하러 다녀봐야죠, 일단. 급전을. 그리고 급전을 구하러 다니는데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한번 퍼지면 아무도 돈 안 빌려줘요.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못 빌려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가볼 데가 어디냐면은 그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봐야죠, 얘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정해봐야죠. 내가 돈이 없다, 사실. 네가 내일 제시하면 나 부도 난다. 너 부도 낼래? 아니면 네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돈이 곧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갚을 때니까 아주 이자 많이 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해봐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너 되게 싫다. 그래서 너 부도 나는 꼴을 봐야겠다. 제시할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알았다고 돌아와서 짐 싸야죠. 도망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연기해 주기로 했어요. 만기를. 그러면 구어음을 찢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해 주든지 그 어음의 만기를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어음의 개서라고 해요. 개서.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융통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융통어음은 이걸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융통어음은 융통어음이라는 거하고 상어보음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상어보음이라고 하는 건 진성어음이라고 하고요. 융통어음이라고 하는 건 금융어음이라고 해요. 이게 차이 나는 건데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어보음, 금융어음, 진성어음, 융통어음인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요. 웅지가 책 줬죠. 책 주고 아까 어음 받았죠. 그 어음이 무슨 어음일까요? 그 어음이 이 둘 중에 진성어음이에요. 진성어음. 상어보음. 그래서 이 진성어음이 뭐냐면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해요. 반면에 융통어음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융통어음은 교보문고가 하나은행에 갔어요. 하나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해요. 돈 빌리려고 하니까 하나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야 너를 내가 못 믿으니까 너 어음 발행해서 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빌려가라. 그러니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발행해주는 어음을 무슨 어음? 융통어음이라고 그래요. 금융어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 진성어음. 돈 빌리려고 발행한 어음 뭐예요? 융통어음. 금융어음. 257페이지 예제 7번 보시고요. 7월 2일 날 보세요. 7월 2일 날 평화상사의 현금 30만 원 대여하고 동전 발행에 약속금을 받다. 차변에 뭘까요? 일단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다 보지 마시고 거기서 어음 받았잖아요. 그거 무슨 어음이에요? 융통어음이에요? 진성어음이에요? 그거 융통어음이에요? 돈 빌려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융통어음. 차변에 계정값은 뭐 쓸 거냐? 대변에는 현금 나갔어요. 현금. 차변이 뭘까요? 차변에 그게 여러분들이 어음 받았네. 어음 받으면 받으러옴이지. 받으러옴이면 매출채권이네. 매출채권. 이렇게 착각하면 틀려요. 무조건 어음 받았다고 매출채권 가는 거 아니에요. 어음 받았을 때도 그 성격에 따라 계정 분류하는 거예요. 얘가 보시면 현금 빌려준 거죠? 우리가 금전대차거래에서 쓰는 거 아까 뭐였죠? 대여금 아니면 차입금이죠? 돈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이에요. 어음 받았어도. 알겠습니까? 7월 20일 날 제1상사에 40만 원 차입하고 동의에게 약속어음 발행해줬다. 무슨 어음이 이 어음? 융통어음. 융통어음이고 차변에 현금 얼마? 40만 원. 대변에 어음 줬다고 무조건 매입 채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잘 생각하시고 8월 5일 날 다 보지 마시고요. 8월 5일 날 뭐 했어요? 토지 구입하고 대금 줬잖아요. 그 무슨 어음이에요? 진성어음, 융통어음. 진성어음이에요, 진성어음. 토지 받고 줬잖아요. 그럼 토지가 들어왔어요. 토지 100만 원인데 대변에 100만 원만큼 뭐 쓸까요? 다 보지 말고요. 이것도 무조건 매입 채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미지급금이에요. 왜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땅 장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8월 16일 날 토지 팔았죠. 토지를 얼마짜리 팔았냐면은 60만 원짜리 팔고요. 차변에 뭐예요? 뭐 받았어요? 어음 받았죠. 무슨 어음이에요? 진성어음이고요.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아니에요. 미수금이에요. 일반적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 뭐가 돼요? 이게 60만 원이 50만 원? 10만 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처분이익. 넘어가시고 258페이지 제4절의 기타의 채권 채무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건 뭐 배웠어요? 이제까지 배운 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위주로 배웠죠. 거기 보시면 미수금과 미지급금 나와 있는데 배웠으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적 상거래냐?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주영업 거래냐? 주영업 거래가 아니냐. 주영업 거래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주영업이 아니면 미수금 미지급금. 알겠죠? 예제 8번 혼자 하세요. 집에 가서. 대여금과 차입금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대여금과 차입금은 언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금전 대차 거래. 돈만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 예제 9번 혼자 하세요. 세 번째 있는 선급금과 선수금은 다음 주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만 적어드리고 끝낼 테니까 어디를 보시냐면은 페이지 243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제1절에 채권 채무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보시면 빈 페이지 있죠. 거기다가 이거 적으세요. 기업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 이렇게 적고요. 기업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 첫 번째가 복수의 견적을 수령해요. 여러분 기업에서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구매하려고 할 때 기업들이 그 물건을 파는 회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조사하러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파는 회사들한테 견적을 내라고 해요. 견적. 이 견적이 또 뭔지 모르면 견적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는 다 사보셨을 테니까 용산 가서 컴퓨터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조립품 살 것 같으면 뭐 하드는 뭐로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죠? 메모리는 뭐로 하고 다 사양을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그 사양을 쭉 선택하면 그 주인이 막 적죠. 이렇게 가격을 적고 나서 전체 금액 얼마씩 제시하죠.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다고. 그렇게 제시하는 게 견적이에요. 견적. 그럼 여러분 견적을 받을 때 한 군데서 알아보고 결정하지 않잖아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다 본 다음에 비교해서 사죠. 이렇게. 회사도요. 한 군데서 받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납품할 수 있는 물건들의 견적을 보고 가장 조건이 좋고 품질이 좋은 데서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데 그 복수의 견적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내부 품위서를 작성해요. 이 내부 품위서라는 게 뭐냐면은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제. 결제가 아이인가요? 어인가요? 아이가 맞는 것 같은데? 결제?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는데 왜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냐면은 이 구매부서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구매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뭐죠? 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그 부분이에요. 이 현대자동차 같은데 구매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싶어하는 회사들 많죠.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구매 의사 결정해 주는 건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그 납품하는 회사들은 막 가진 아양을 떨겠죠. 거기다가. 그래서 만약에 혼자 결정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아는 사람이랑 하겠죠. 아는 사람이랑 하고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 사람한테 하겠죠. 거기서 더 잘하는 사람이란 건 이제 뭐 접대하겠죠. 이렇게 가진 접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회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싸게 사요. 야, 내가 비싸게 사줄게. 비싸게 사고요. 비싸게 산 것만큼 어떻게 해? 돌려받아요. 너 얼마 먹고 나 얼마 먹고
어차피 주는 돈은 무슨 돈? 회사 돈. 받는 돈은 내 돈.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리베이트라고 해요. 리베이트. 더 비싸게 사주고 돌려받는 돈. 회사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품위서 작성해서 결제 올리면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거래처를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문을 하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상품 주문.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문했을 때 회계 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주문했을 땐 회계 처리 안 해요. 주문했을 때. 주문한 다음에 그 상품이 언제 도착하겠죠, 나중에. 우리가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면, 그때 상품만 도착하는 게 아니라, 뭐도 도착하냐면요. 거래 명세표라든지, 세금 계산서 같은 게 도착해요, 세금 계산서. 증빙서류예요, 증빙서류. 이런 게 같이 도착하는데, 이런 게 도착하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장부 기록해야죠. 물건 도착했으니까 매입,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쓰세요. 이거 실무적인 거 적어드린 거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세요. 실무에서 이렇게 하니까 매입을 적고 외상 매입금 적고 이렇게 분개해요. 그다음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은. 5번째. 그다음 뭐 할까요? 도착하면 검수를 해요. 검수. 검수라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물건인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검수. 검수 절차를 통해서 하자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반품해버리죠. 아니고 반품까지는 아니라도 하자 있으면 애누리 하든지. 그러니까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외상 매입금이 줄을 수 있고요. 대변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분계가 생겨요. 이렇게 잘 정리하세요. 검수. 그래서 검수 절차가 끝나면 대부분의 구매 절차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매입대금을 이제 지급해주면 돼요. 그럼 매입대금을 지급해주는 조건을 결정해야 되죠? 그럼 뭐로 줄 수 있을까요? 거래처가 이쁘면 현금 주고요. 거래처가 미우면 외상하면 되는데, 현금 주려고 할 때 현금 쌓아놓고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 발행해주면 돼요? 수표 발행해주면 돼요. 현금 주고 싶으면 수표 발행해주고요. 외상하고 싶으면 어음 발행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표 발행했을 때 분개해보세요. 이쪽에다가. 수표 발행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줄겠죠. 대변에 뭘까요? 수표 발행했으면. 배웠잖아요, 아까. 당좌예금이에요. 당좌예금. 어음 발행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할까요? 어음 발행했을 때. 외상 매입금 주는 건 똑같죠. 대변이 뭐예요?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음하고 외상하는 거 구분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게 구분한다니까요. 그냥 외상한 거랑 어음 주는 거랑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음 만기가 되겠죠, 만기. 어음 만기가 도래하면 분개가 하나 또 생기죠. 어떻게? 어음 만기가 되면 지급어음이 없어지면서 대변에 뭐가 될까요? 지급어음 없어지면서 대변이 뭘까요? 대변이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당좌예금 빠지는 거니까. 아니, 어음도 당좌예금에서 빠지잖아요. 여기까지가 구매 절차 끝이에요. 잘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어음과 그냥 외상은 큰 차이가 있는 게 그냥 외상했다가 우리가 돈 안 갚으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욕 먹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음 발행해줬다가 제때 안 갚으면 부도난다니까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음과 그냥 외상은 큰 차이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만 두 개를 합쳐서 매입 채무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적어 놓으신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어서 할 테니까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